제 나이 20살. 누군가는 첫사랑과 설레는 연애를 하고 대학 새내기로 술잔을 기울이던 시절,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사를 보고 난 후 대학 갈 형편이 못 돼서 회사에 입사를 했고, 회사에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과장님의 구애로 20살에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작은 소박했어요. 친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대한 예식은 없었지만 시부모님은 예의 바르게 대했고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 귀한 외아들 잘 부탁해. 시어머니는 나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말은 나에게 책임감으로 남았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진심이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시댁 식구들의 아침상을 준비했고 남편 출근 전에 온 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어요. 시부모님의 선호까지 세심하게 기억하면서 눈치껏 움직였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이 며느리가 아니라 직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나는 말 없이 버텼어요. 친정과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겼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도 남편 눈치를 보며 짧게 통화했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친정보다는 시댁 일정이 먼저였어요. 나는 그렇게 시댁 사람이 되어갔어요. 결혼 2년 차, 시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죠. 병원에 실려갔고 당장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말이 없었고 간병은 당연히 나의 몫이었지요. 나는 말없이 짐을 싸들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네가 제일 잘 챙기잖아.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힘을 냈어요. 하지만 그 뒤로 2년, 시어머니는 회복되지 않았고 혈압과 당뇨를 번갈아 조절하며 약물과 식이요법, 재활치료까지 전부 저의 몫이 되었지요.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병원비, 간병 도우미 비용을 지원해 주셨지만 곧바로 그 돈줄도 끊겼어요. 아니, 집에 가족이 있는데 왜 도우미가 필요하냐고. 그 말에 저는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나의 삶은 시어머니 돌봄 중심으로 재편되었지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불편한 몸 때문에 자주 짜증을 냈고, 내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짐짓 서운한 말투를 내뱉었어요. 내가 너 때문에 더 아픈 것 같다. 남편은 더욱 바빠졌어요. 회사에서의 승진으로 회의에, 외근에, 그리고 외부 봉사활동까지. 그의 명함은 늘 반질반질했지만 집안에선 그저 나의 짐일 뿐이었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은 나의 피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는 하루 종일 집에 있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욕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 채 울었어요. 샤워기 물소리로 울음을 감추는 데는 너무나 익숙해졌고 피곤보다 더 지치는 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지요. 시간은 흐르고 나의 나이는 30을 넘었어요. 시어머니의 병세가 조금씩 안정되던 찰나 이번엔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지요. 한밤중에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는 동안 나는 웃고 싶었어요. 하하, 이쯤 되면 나에게 무슨 상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자조적인 생각이 들었지요. 시어머니는 휠체어,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2명의 노인을 동시에 돌보며 집안일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
나는 하루에 3시간 자면 많이 자는 날이었어요. 식사는 늘 냉밥에 김치, 설거지는 다음 날로 미루기 일쑤였지요. 주말, 휴일, 그런 건 나의 사전에 없었어요.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떠는 시간은 언젠가부터 사라졌고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욕망조차 사치로 느껴졌지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끝없는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남편은 점점 무관심해졌고 나는 점점 무너져 갔지요. 집이라는 공간이 감옥처럼 느껴졌고 나 자신의 존재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무렵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오늘도 해냈어.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나의 20대는 그렇게 끝이 났고 30대도 40대도 오로지 시부모님과 남편을 위한 삶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이 어떤 이중 생활을 해왔는지. 나의 하루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로 시작되어요. 새벽 4시 거실을 거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방에서 들리는 거친 숨소리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얇은 실내복 하나 걸친 채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뛰어나가고 시어머니는 머리맡에 놓인 천으로 입을 가리고 연신 헛기침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물 좀 드릴게요. 나는 익숙하게 물을 건네드리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말씀하십니다. 차가운 물 말고 따뜻한 물 좀 줄 수 없니? 그 정도도 못 챙기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따뜻한 물을 끓이는 데 걸리는 3분조차 길게 느껴지는 새벽이었고 커피 보트를 올려두고 시어머니의 담요를 여며주며 어깨를 토닥였어요.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투정일 뿐이었고요. 그 시간 남편의 방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귀가할 때마다 늘 문을 닫고 들어가 방 안에 틀어박혀 있고 저는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밤새 기침하셨어. 병원에 다시 가보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당장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좀 참고 살펴봐. 나도 피곤해. 그 말에 나는 침묵합니다. 당장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기준이라면 나는 이미 수차례 죽었다 살아난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를 집에 불렀어요. 저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어요. 요양보호사는 이틀 만에 그만두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언성을 높였고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더러운 손으로 어디다 손을 대! 자신의 몸을 만질 때는 매번 손을 씻고 만지라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며느님한테는 그런 말 안 하시죠? 요양보호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지며 내게 물었어요. 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쪽은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시네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렇게 살면 병나요. 그날 밤 나는 오래된 결혼 앨범을 꺼내서 보았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소녀는 웃고 있었고 지금의 나와는 딴 사람 같았어요. 눈에 초점도 없고 입술은 갈라지고 손등은 세제로 짓물러져 있었지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의 인지장애 증세가 악화되었어요. 밤마다 욕설을 퍼부었고 자신을 간병하고 있는 나를 보고는 저 여자는 누구냐며 겁을 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나의 몸을 더듬으며 자신의 아내로 착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루는 거실 유리창에 난잡하게 낙서를 하며 이 여자가 나를 굶긴다고 그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며칠 뒤 동네 복지사가 가정 방문을 나왔고 시아버지는 복지사 앞에서 말했어요. 이 여자가 나 밥도 안 줘요. 때리기도 해요. 저는 당황했어요. 복지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며느님, 시아버님이 정신이 흐려지신 건 사실이지만 이런 주장이 반복되면 학대 의심으로 보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억울했지만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밥을 지었고 욕창이 생길까 밤마다 자세를 바꿔주던 저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낯선 호텔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체크인 시간은 평일 오후 3시. 영수증 하단에는 2명 숙박, 라운지 칵테일 포함.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봤어요. 머리가 하얘졌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상 미팅이라고 여겼어요. 아니요,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 남편의 옷에서 또 다른 흔적이 나왔어요. 고급 브랜드 립스틱 자국이 옷깃에 묻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디서 묻은 거야?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회식 중에 직원 한 명이 장난 삼아서 묻힌 거야.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죠. 불길함은 현실이 되었어요. 며칠 후 나는 남편의 핸드폰이 충전 중인 틈을 타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보고 싶어요. 어제처럼 또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보낸 이는 진영 러브. 그녀는 직원이 아니었어요.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그녀를 찾았어요. 진영이라는 이름은 남편이 운동한다며 가는 요가 학원의 강사였고 저는 너무도 혼란스러웠어요. 언제부터였을까? 그토록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의 시간들이 모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바보였을까? 나는 진영, 즉 남편의 내연녀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 만난 진영은 당당했어요. 커피숍에서 마주 앉자마자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들었어요. 우울증에 의부증까지 있으시다면서요? 나는 숨이 탁 막혀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부모 간병에 찌들어서 자신을 잃었다고 남편분이 불쌍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30년 넘게 묵묵히 헌신했던 삶이 단 몇 마디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진영 씨, 당신이 남의 남편과 뭘 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 인생이 불쌍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진영은 말없이 커피잔을 들어올려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가락에는 순금으로 된 민자 반지가 끼어져 있었어요. 흔하디 흔한 모양의 금반지였지만 나는 자꾸 그 반지가 거슬렸어요. 남편의 내연녀와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와서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나에게 주셨던 폐물 상자가 비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내 반지, 우리 엄마가 준 반지 어디 갔어? 남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시부모 간병하면서 손가락에 반지도 안 끼잖아. 진영이한테 줬어. 금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가 내 결혼기념으로 사주신 거잖아. 그걸 네가 왜 함부로 줘? 당신 쓰지도 않잖아. 당신 손은 고무장갑에만 익숙해져 있잖아.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어요. 이혼해. 이혼하자.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남편은 비웃었어요. 그래? 잘 됐네. 나도 이젠 진영이랑 새 출발하려고 했거든. 그날 이후 이혼 서류를 챙겼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남편은 이미 모든 재산을 분산시켜 놓았고 나의 명의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미 나를 향한 비난과 의심이 가득했고 치매 증세가 심해진 시어머니는 문병 온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며느리, 그 여자가 나 목욕도 안 시켜줘요. 밥도 굶기고 문도 잠그고 나 혼자 화장실 가게 해요. 어느 땐 때리기도 한다니까. 그 말이 퍼지자 친척들은 수군거렸어요. 시부모 병수발하던 착한 며느리에서 노인 학대하는 나쁜 여자가 된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저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존엄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서게 되었지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내가 진영이랑 결혼하면 너는 뭐 할 거야?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천천히 걷기만 했어요. 처음으로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시작이 되었어요. 내가 집을 나선 지 며칠 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내가 도둑질을 하고 시댁을 나왔다는 둥, 남편과 시부모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둥, 온갖 험담이 나의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나는 의문을 품었어요. 이런 이상한 말을 누가 했을까? 답은 금방 나왔어요. 남편의 내연녀 진영이었어요. 진영은 남편의 집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들어와 있었고 24시간 간병인을 들였어요. 새 아내 노릇을 하면서 친척들, 복지사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까지 자신을 헌신적인 새며느리라고 소개를 하고 다녔고 심지어 내가 그간 써놓은 시부모님들의 약복용 스케줄과 일지를 본인이 처음부터 쓴 것처럼 모든 걸 잘 챙기는 척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우울증과 의부증으로 가정을 뒤흔들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녔죠. 그 여자가 시부모님을 몇 년이나 학대한 거 모르셨어요? 욕도 하고 때리기까지 했대요. 남편은 정말 착한 분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안 버리고 가정 지키려고 했는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집에 돈 되는 거 다 가지고 나갔어요. 나의 동네 친구조차도 진영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네가 좀 예민하게 굴었던 거 아니야? 소문이 좀 안 좋던데? 그 말에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억울함보다 더 큰 감정은 허탈감이었어요. 나의 30년 인생이 남편의 내연녀 진영이의 몇 마디에 매도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남편의 내연녀 진영은 경찰서에도 연락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진술을 바탕으로 나를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받게 만들었고요. 시어머니는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지만 진영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몇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대를 주입시켰어요. 그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소리쳤잖아요. 문 잠가놓고 때린 적도 있잖아요. 맞지요? 그런 적 있잖아요. 경찰은 나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받았어요. 증거는 없었고 시부모를 간병하던 수년간 찍은 사진, 내가 작성한 복약 기록과 병원 진료 내역, CCTV까지 제출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초리는 차가웠어요. 간병하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겠지. 그래도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증거를 내밀어도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해자로 낙인 찍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서 고시원 침대에 누워서 울었어요. 바닥에 엎드려서 소리 죽여 꺼이꺼이 울면서도 습관처럼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숨을 죽여서 울었었던 그때처럼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도 감옥 안에 있었지요. 그쯤 내연녀 진영은 나에게 문자 하나를 보냅니다. 오빠 곁엔 이제 내가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어머니도 저만 찾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만 해두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였지요. 그리고 며느리만 찾는다는 거였어요. 나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끝까지 돌보던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에서 만난 남편의 내연녀 진영은 나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여기를 왜 와요? 나가요! 나가라고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 너 어디 갔었니?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순간 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시어머니도 엉엉 우셨어요. 노쇠하고 푸석해진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흐릿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중얼거리십니다. 그 여자가 내 금목걸이랑 통장, 폐물까지 다 가져갔어. 저기 저 여자 말이야. 저 여자 너무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진영은 자신이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자 가장 먼저 돈이 되는 것들을 챙기고 간병을 포기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진영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진영을 옹호했고 나를 복수심이 가득 찬 여편네로 몰아갔어요. 재산 분할은커녕 이혼조차 쉽지 않게 만들어버렸고요. 나만을 찾는 시부모님을 이렇게 내칠 수가 없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었지요.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평온했고요. 모든 게 부서지고 난 뒤였기 때문일까요? 이제 잃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는 마음은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수십 년간 간병으로 뒤틀린 어깨와 손목, 짓눌린 자세 속에 숨어있던 본래의 자신을 꺼내기 위해서였었지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어요. 오직 나 자신으로만 서 있고 싶었어요.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남편은 진영과 나란히 앉아 있었고 시부모의 간병 기록을 지워버린 상태로 나를 무책임한 여자로 몰아갔어요. 하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게 대응했어요. 그동안 작성해온 수백 건의 병원 진료 내역, 복용약 시간표, 간병 일지, CCTV까지 정리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요. 판사는 저의 손을 유심히 쳐다보았어요. 세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손은 분명 고운 살결을 지녔을 것이고 하지만 지금 그 손은 갈라지고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심지어 마디마디가 굵게 변형되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를 보여주는 손이었었지요. 증인으로 출석해준 요양병원 간호사, 집에 주 3일 왔었던 간병인들도 나를 증언해 주었어요. 그 며느님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욕 한마디 그런 거 절대로 안 했어요. 밤마다 직접 주사도 놓으셨고요. 두 번째 며느리인 진영 씨는 환자 상태가 나빠지자 자주 짜증을 내고 환자에게 큰 소리치고 나가버렸어요. 환자 손에 멍이 든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제야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연녀 진영은 당황했고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지막으로 판사가 나에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의하시겠습니까? 조건 없이 이혼만 원하신다면 지금 마무리 가능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은 35년간 저의 인생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재산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저의 시간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가 버틴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꺼내지 않았던 마지막 증거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남편이 진영에게 보냈던 문자였어요. 그 여자 끝났어. 간병하다 미쳐버린 여편네지. 이젠 진영이가 우리 집 주인이야. 그 말은 남편이 나를 바라보던 진짜 시선이었고 법정화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어요. 나의 간병과 정신적인 피해가 인정이 되었고 남편은 상당 부분의 재산을 나에게 분할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진영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고 시어머니의 폐물, 통장, 금 그리고 나의 개인 소지품이며 친정엄마의 금반지도 반환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어요. 판결문을 받은 날 커피 한 잔을 사서 공원에 앉았어요. 아주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새들이 날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고 머리를 보라색으로 물들인 할머니가 웃으며 손주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나도 나로 살아야겠다. 그날부터 새로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나의 하루는 오늘부터다. 처음에는 혼자 끼니를 챙기는 것도 어색했고 아무도 깨우지 않는 아침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자신을 돌보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신청도 했고 웃으며 인사를 건넨 동년배 여성들과 함께 국화차를 마시며 비로소 인생의 늦은 봄이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법원에서 우편이 도착했어요. 남편이 항소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는 그 어떤 공식 문서보다 자신이 다시 웃을 수 있다는 확신이 중요했어요. 오래간만에 립스틱을 꺼내 들고 거울 앞에서 조심스럽게 바르며 웃어봅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잘 견뎠어. 나의 눈빛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수고도 빼앗기지 않을 인생의 주인으로 서 있어요. 그렇게 다시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복지관에 다니고 있지요. 복지관에서 만난 첫 번째 친구는 김복희예요. 남편과 사별한 뒤 재봉틀을 배우며 삶의 허기를 채우고 있던 복희였어요. 복희는 나의 손을 보며 말했어요. 이 손 오래 고생한 손이네. 근데 손이 참 따뜻해. 그 말에 그만 눈물이 핑 돕니다. 그동안 굳은 살이라 손가락질 받았던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복희와 나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복희와 함께 뜨개질을 배우고 매주 도서관에서 책을 나누어 읽는 모임에도 참석을 했고요. 그곳에서 다양한 사연의 중년 여성들을 만났어요. 남편의 폭력에서도 도망쳐 나온 사람, 자식을 위해 헌신만 하고 살았던 사람, 병든 노모를 10년 넘게 돌보다가 이제야 자유를 얻은 사람, 그들 모두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이들 속에서 조금씩 자신이 치유되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복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우리 이번에 여행 갈 건데 같이 갈래? 저는 주춤했지요. 여행? 누군가의 허락 없이 일정도 마음대로 짤 수 있는 외출이란 너무도 낯선 개념이었고 하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1박 2일의 남해 바닷가 여행 진짜
오래간만에 바다를 봤어요. 맨발로 모래도 밟아봤고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하하호호 하며 사진도 찍었어요. 3355 모여 앉아 맥주를 마시던 자리. 이혼하고 후회한 적은 없어?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나는 20살 이후에 이제서야 나로 살고 있어.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게 후회가 될 뿐이야.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우리 더 늦기 전에 살아보자. 남이 정해준 삶 말고 우리 스스로가 만든 하루하루 말이야. 그 말이 가슴에 팍 깊이 박히더라고요. 그날 이후 자신을 위해 시간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주말이면 미술 수업을 들었고 평일엔 복지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동네의 작은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동화 읽어주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했고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책에 귀 기울이는 그 모습은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요. 삶은 여전히 바쁘고 가끔은 외롭지만 그 외로움조차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고 누군가를 위해 살던 내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아침을 차리고 나를 위해 저녁을 차려내고 있지요. 그것이 진짜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는 걸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봄도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